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살펴보면은 대부분 똑같아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를 한다는 거였어요. 요즘 이 부자들이 추구하는 건 진짜 극한의 효율 추구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2년 반 전에까지 초등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퇴사한 이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타이탄 컴퍼니의 대표 타이탄 철물점 오윤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신흥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데 보시면은 갑자기 나 돈 진짜 많이 벌었어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을까 아마 많이들 궁금하셨을 건데 이게 오늘날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싶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 집중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고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제 주변에도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그냥 혼자서 처음에 시작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이 혼자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뒤처지고 이렇게 낙오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SNS를 한다는 거였어요. SNS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지 하고 아마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SNS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치 SNS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인도에 있는 사람과 아니면 저희 강남에서 장사하는 거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팔아야 할 것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또 팔 것을 사줄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지 이거를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팔아야 될지를 생각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한데 SNS만큼이나 사람을 많이 모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신흥부자라면은 거의 SNS를 다 해요.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SNS 안 하는 부자라고 정말 찾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SNS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SNS 막연히 시작해라고만 한다면 아마 많이 막연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본업을 가지고 계실 거고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본업을 마치고 남아있는 이런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SNS를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AI나 요즘 나와 있는 사스 같은 다양한 이런 기업용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효율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남들이 2시간 걸릴 걸 내가 1시간 만에 하면은 너 좀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 남들이 2시간 걸려서 할 것을 만약에 내가 한 10분만 했다면 야, 넌 진짜 초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생산성을 만들 때 우리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어떻게 부를 만들어내느냐 사실 힌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AI입니다. 다만 이 AI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약간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 AI를 시작하고 그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온라인에 널리 퍼뜨리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런 자산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종잣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자유시장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사회죠. 자, 근데 이런 시장 경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죠. 부동산을 사놨더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주식을 사놨더니 주식 가격이 올랐다. 왜냐면 이 시장이 어쨌거나 방향 자체가 언젠가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돈을 어떻게든 좀 모아가지고 그걸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해놔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가 그러다가 늙고 나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가난해집니다. 자, 그래서 종잣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잣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SNS를 말씀드리고 그걸 이제 AI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냐 뭔가 이제 팔 것을 더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을 했는데 직장을 퇴근하고 남는 이런 시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SNS 그리고 AI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기능들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면서 그걸 가지고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데 정말 좋은 점이 하나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직장 이후에 부업의 형태로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씩 저축이 됐고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시드가 되었어요. 네, 돈이 모이고 나니까 이 사람의 본능이 있잖아요. 뭔가를 저도 사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철없이 막 벤츠도 사보고 롤렉스도 사보고, 그때 제가 직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씩 쌓여갔는데, 이걸 제가 어떤 의도해서 레버리지를 쓰고 이런 건 진짜 아니었어요. 왜냐면 누구도 저에게 그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어떤 부동산이었냐면은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굉장히 낡은 빌라였는데, 이 빌라가 이미 멸실된 상태였어요. 멸실이 뭐냐면 사람들 다 이사 보내고 부셨다는 소리거든요. 멸실된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가격은 대략적으로 4,500만 원에 플러스 피가 붙어서 한 4,500 정도의 플러스 피가 붙어서 9천만 원 정도의 빌라를 샀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었느냐, 6개월 뒤에 그게 2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부동산 법이 좀 개정되기 전이어가지고 1년만 보유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일반 과세로 판매를 할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 건데요. 그거를 이제 팔았더니 2억 3천에서 이러저래 세금을 좀 뗄 거 떼고 나니까 한 1억 8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9천을 넣어서 9천만 원을 더 번 건데 정작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돈을 모아야지만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또 다른 돈을 돈을 버는 동안에 저는 또 부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보니까 열심히 다시 또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 돈이 마치 그 스노우볼 뭉치듯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해도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냐면은 얼마 전에 나스닥 폭락했잖아요. 주식도 물려있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 되어 있지만 요즘 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떡상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벌면은 돈을 돈으로서, 현금으로서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일단은 대부분 우량주 위주로, 흔들리지 않는 우량주 위주로 꾸준히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을 최대한 좀 보유량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또 내릴 땐 내린 대로 사고 오르면 오른 대로 사다 보니까 점차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종목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냥 우량주에 투자하시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 젊은 부자들이 추구하는 건요, 진짜 극한의 효율 추구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요즘 진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직원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일을 많이 벌리고 이 많이 벌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을 또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해고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사람한테 위임을 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에 발전해 있다 보니까 좀 극한으로 AI를 쓰고 좀 극한으로 SNS를 좀 활용하고 최대한 인력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을 최대한 쥐어짜내는 약간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막 보면은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로, 야, 나 진짜 혼자 1인 기업인데 뭐 월에 뭐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씩 벌고 있어,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보면서 거짓말이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저도 조금씩 돈을 벌고 만나는 부류들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사람한테 일을 이만큼 만들어서 일을 맡겼는데 대신에 그보다 내가 번 돈보다 적은 비용을 주면 그것도 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AI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가지고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많은 생산성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 효율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더 AI는 발전할 거고 시대는 더 빠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급박해지는 시대에서 효율은 정말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지였어요. 부산에서도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보다는 빚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이 자본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돈, 그리고 재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3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돈이나 어떤 재화는 없었잖아요. 없다 보니까 나한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라고 항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무기를 고민하다가 항상 나오는 대답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시간을 잘 쓰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자거나, 그때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있던 시절 아닌데 뭐 유튜브 보고 뭐 그 당시 뭐 유행하는 이렇게 SNS 하면서 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낭비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재화시키고 가져와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20대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시간들을 가지고 막 노가다도 해보고 과외도 해보고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해봤었는데, 그렇다고 막 크게 많이 벌었느냐? 좀 그렇진 않았어요. 그나마 좀 돈이 됐던 거는 과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도 노가다를 할 때랑 과외를 할 때랑 그 단가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쓰는 시간에 단가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저는 부업을 시작을 했는데, 부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투리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투리 시간의 단가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하나가 있었네요. 딱 기술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남들이 요청하는 로고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 디자인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이런 돈을 버는 일은 사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 다른 일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약간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 좋은 기술, 더 새로운 기술, 더 남다른 기술들을 이렇게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파트너십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은요, 근데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나와 내 직원들 간의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의 동료들과의 또 파트너십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든지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이 파트너십은 어떤 식으로 맺었냐면요, 최대한 어쨌거나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이 정도 1시간이면 걸릴 일이 내가 볼 때 이게 2시간, 3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은 어딘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치고 그것들을 교육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래는 이게 3시간 걸리던 일인데 대표님이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가 전통이 되고 그 회사의 문화가 되면은 그게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 되는데, 무작정 시키기만 하면은 직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과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런 거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면서 어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구조들을 만들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저희가 협의하는 대표다 보니까, 대표님 제가 이번에 AI 기업 중에 이런 거 알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부분에 적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거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수용하고, 또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저희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도 또 중요했던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매출이 만들어지고 조금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조금 뭐랄까요, 이런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월 1,000 벌 때는 월 1,000 버는 사람들끼리 노는데, 월 1억을 벌게 되면 좀 그 정도 레벨을 만나게 되고, 월 10억을 벌게 되면 또 그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힌트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수첩과 펜을 들고 다니는데 뭐가 나오면 항상 기록해놔요. 그것도 폰으로 안 쓰고 저는 수기로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유는 조금이나마 빨리 기억을 가져오려고. 그리고 또 직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제가 바깥에서 들어온 이런 힌트들을 풀어내고 거기서 막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빠르게 발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라고. 근데 브랜딩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내가 해서 될까? 라고 이렇게 대부분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유명해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랜딩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은요, 약간 인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한테 알린 게 마케팅이면은요, 이 사람이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를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샤넬백을 하나 사서 메고 가면은 샤넬백이다, 비싸겠네, 부럽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들게 된다면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막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나를 알리면서 동시에 나를 인식시켜라. 그래서 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알리는 것 속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장에 가도 샤넬백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소로 소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몇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샤넬 매장에 가보니까 1,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클래식백이. 자, 더 비싸지는 거죠. 즉, 나도 인식하고 남도 인식하고 수많은 사람,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알리려는 노력 속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만 명확하게 한다면 브랜딩을 할 수 있고 가격을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 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 맞죠. 이 워라벨을 저는 진짜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워라벨이 이거잖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인데, 일과 생활의 균형인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돈이 없으면요 그냥 워크만 해야 되는 거고, 돈이 많으면은 워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워라벨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워라벨이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1980년대 막 70년대 이런 시기에 나왔을 거가 맞나요? 예, 아마 굉장히 좀 오래된 용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 척박한 거죠. 열심히 직장에 가서 9 to 6 일하고 퇴근하는데도 그냥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철에 껴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8시, 9시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나면은 보상심리가 발동하게 되고, 그 보상심리가 이제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이제 자는 건데,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을 저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네이버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다가 제 목표를 썼어요. 선언하기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저 스스로를 약간 이 약속 속에다가 좀 봉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워라벨은요 사실 굉장히 보기 좋은 망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망상에서 벗어나서 나를 한번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이 워크에다가 조금 더 더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더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투리 시간을 치킨 먹고 맥주 먹고 그다음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시간들을 최대한 제 개개인의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듣고 책도 읽고, 단순히 이게 또 우리가 교육이랑 책만 본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실행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굉장히 좀 실행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2년 정도 딱 지속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대부분이 그걸 못하느냐,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쉬운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차피 인간의 이 마음이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작심삼일을 정말 2년 동안 반복하자.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당연히 본업이 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직장에다가 전화가 옵니다. 야, 맥주 한잔 할래? 아, 그래? 시계를 봤더니 뭐 약속이 없어. 그냥 나가서 맥주 한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 오늘 집에 와서 뭐 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할 거 없네. 넷플릭스나 봐야지 하고 띵 하면서 켜고, 아니면 배고프네? 이거는 전 되게 너무 약간 원초적이고 좀 이렇게 1차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본업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나머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에 대해서 내가 할 일과 해야 될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정해놓는다면은 집에 가서도 맞다, 나 2순위로 이거 하기로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유혹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요 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게 실패라면은 좀 딛고 일어서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고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한 번을 실패해도 내가 그동안 했던 실패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좀 이런 어렸을 때도 이렇게 경쟁 사회를 커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성인이 돼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실패를 하면은 진짜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보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그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도전 자체를 안 하세요. 완벽주의자가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벽주의자가 되면 완벽하게 하려다가 실행을 못 하고요, 또 실패가 두려우면 아예 실행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100%의 실패지만, 저처럼 100번 실패해본 사람들은요 한 번 실패도 1%의 실패밖에 안 되기
되기 때문에 실패해도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실패를 무조건 해라는 것보다는 저는 작은 도전들을 많이 하셔서 작은 성공을 많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또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시에 일어나서 러닝했다길래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이제 작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난 내일 5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러닝을 할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9시야. 자, 실패했죠. 이런 것도 실패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도전들부터 하고 성공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면은 성공의 쾌감도 맛보게 되고 실패의 쓴맛도 맛보게 되지만 적어도 이 실패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에 가장 큰 실패를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28살인가 29살 즈음에 했었어요. 웨딩 사업을 하다가 이 웨딩 사업을 하던 직원들이 배신하고 쫙 다 나가게 되면서 집단 퇴사를 하면서 제가 진짜 한 방에 몰락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직원이 없는 회사의 대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죠? 위약금들 발생하고 망했어요. 특히 제가 하던 사업이 뭐였냐면요. 웨딩 컨설팅 사업이었어요. 웨딩 플래너와 예비 신부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가 나가게 되면요. 그 계약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물어줄래? 나갈래? 그러면 대표이사인데 짐 싸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회사를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임용고시를 치게 됐었는데요. 임용고시를 치고 교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PTSD가 오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정말 마케팅의 비중이 큰 일들이거든요. 교육업도 그렇고. 근데 웨딩 때 제가 진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때 실패해서 그냥 다시는 생각하기 싫었던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마케팅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런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직원들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전의 실패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 저항력을 많이 높이고 그리고 큰 실패를 맛보더라도 인생 기니까 좌절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